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김문수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뽑는 당의 새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춘 지도부가 구성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중에 딱 한 가지만 꼽자면 6가지 너무 많다. 딱 하나만 얘기해달라 그러면 싸울 줄 아는 사람, 싸울 줄 아는 지도부가 지금 정세에서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 주사파 권력이 들어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파 전체를 지금 도륙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파를 다 도륙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자들이 할 게 뭐냐,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인민민주주의 북한식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딱 하나 조건만 보자고 하면 저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과 투쟁할 수 있는 지도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지금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망하고 기대할 게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는 자기들이 뽑아놓고서 대통령을 2번씩이나 배신했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많이 있지만, 역시 핵심은 싸울 줄 몰라서, 저것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를 않아서 우리가 더 이상 국민의힘을 기대할 수 없다,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도 끝도 투쟁할 수 있는 사람,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내고 기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김문수에 대해서 기대를 하잖아요. 그 김문수에 대한 기대는 김문수라면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좀 싸워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면은 잘 싸우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때부터 목숨 내걸고 싸웠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면 뭔가 좀 잘 싸우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김문수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기대를 접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면 잘 싸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잘 싸우지 못한다, 싸워야 될 때 안 싸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게 됐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든 또는 그 지지를 철회하든 핵심은 투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이 투쟁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을 얘기할 때, 싸울 때 이게 뒷골목에서 패싸움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파가 저 종북주사파 개딸 세력과 정치 투쟁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치 투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뭘로 판별이 되느냐? 지지자들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축구에서 1대0, 2대1 하는 스코어처럼 이 정치 투쟁에서 승패는 열심히 다 싸워서 더 많은 지지자를 자유파에게 지지하도록 확보하는 것에서 승패가 나요. 그리고 그게 선거에서 판명이 되는 거죠. 물론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실제로는 이겼는데 개표에서는 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부정선거 의혹을 조금 논외로 하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정치 투쟁은 지지자를 획득하는 싸움이고, 지지자가 한쪽이라도 더 많은 쪽에서 이기게 돼 있는 게 정치 투쟁의 본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들이 이 정치 투쟁에서 늘 사용하는 상투적인 수법이 뭐냐?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통전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선 종북주사파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유파가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파를 고립시켜요. 그리고 좌파들은 최대한 자기들의 좌파 본색을 숨기고 중도층까지도 다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여서 연합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전선 전술은 지금 중국 공산당도 열심히 쓰고 있는 전술이고, 그리고 김정은이 조선노동당도 쓰고 있는 전술인데, 조선노동당은 아예 통전부라고 하는 게 당 조직에 있어요. 통일전선부. 그 통일전선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를테면은 통일운동 같은 거,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통일을 염원하니까
앞에 통일자 갖다 붙이면은 경계심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단체를 막 만들어. 우선 평양에도 만들고 뭐 미국에도 일본에도 만들고 한국에도 만들어요. 좌파들 시켜서. 그래 놓고서 통일대회 같은 걸 평양에서 하는 거야. 그 평양에서 통일대회를 하면서 임수경이 같은 애를 불러다가 남한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뜻을 지지한다. 막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문익환이 같은 자를 오게 해갖고서 막 김일성이가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자유파는 통일을 반대하는 왜소한 세력으로 만들고, 자유파를 뺀 나머지 전체가 다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세력으로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에 조선노동당이 있다, 김정일이가 있다, 김일성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선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게 북한은 이제 당이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제일 중요한 부서가 통전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공에서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공산당의 부서가 있고 국가기구가 있어요. 그게 정협이라는 기구입니다. 정치인민협상회의.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종북주사파 개딸들도 이 통일전선 전술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해서 이 통일전선 전술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의 사례를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이 속셈은 이명박 정권 끌어내리려고 한 건데, 이명박 정권 타도 그러면은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우리 죽는다 하고 광우병 투쟁을 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원한이 없는 사람도 우리 애가 진짜 이거 먹고 큰일 나면 어떡하냐 이러고 광우병 시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광우병 투쟁이 전형적으로 통일전선 전술, 종북주사파가 구사한 통일전선 전술의 사례입니다. 또 이것들 원래 속셈은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는 건데, 뭐 잘못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갑자기 탄핵하자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때마침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악용해가지고 이 어린애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박근혜는 도대체 뭐 했냐? 머리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대더라. 그 시간에 누구랑 몰래 만나서 무슨 뭘 하고 있었대더라. 무슨 구슬하고 있었대더라. 이런 식의 아주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파를 해서 딱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도 감정적으로 박근혜가 너무했네 이렇게 만들어서 박근혜 탄핵 분위기를 띄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탄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북주사파의 통일전선 전술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적대감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였냐?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해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냥 막 악마화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로 나쁜 감정이 없는 사람도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인상 찌푸리게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좌파들이 완전히 그냥 악마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만 하면은 술을 마신다더라 막 이런 식의, 이게 원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100% 새빨간 거짓말은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니까. 근데 적당한 게 팩트를 조금 양념처럼 버무려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게 그럴듯해서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술 좋아하면은 잘못됩니까? 뭐가? 음주운전만 안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술을 좋아해도 음주운전만 안 하면 되잖아. 술 취해갖고서 술 취해갖고서 행패만 안 부리면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면허증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눈이 나빠서 군대도 못 갔고, 눈이 나빠서 운전도 하면 안 돼서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음주운전 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술을 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123 개헌도 술 취한 상태에서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근데 대통령이 술을 좋아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어렴풋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악마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에 안 넘어가죠.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라를 좀 잘 다스려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열심히 지지하지는 않는 그런 이른바 중도층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돼서 점점 좌파들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또 우리 광장의 자유우파 세력을 점점 고립화시켜. 그리고 원래는 종북주사파도 아닌데 뭣도 모르면서 그냥 그럴듯하게 막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까지 끼어들어갖고서 이쪽이 새가 더 커지는 거야.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북주사파들이 수십 년 동안 또는 100년 넘게 구사해온 공산당의 이 상투적인 전술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아. 교과서에서 다 배웠어. 그런데 막상 이게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그럴듯한 가짜뉴스 거짓말과 버무려져 가지고 구사가 되면 그러면 이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우병 때 그렇게 당했고 세월호 때 그렇게 당했고 이번에 비상계엄 이후에 또 그렇게 당한 거예요. 이것들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자유파를 공격할 일이 있으면은 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종북주사 개딸들의 전면적인 공격에 막 정신없이 지금 막 얻어맞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도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내가 국민의힘 새 지도부 다른 거 다 떠나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좀 뽑자. 그러면 싸우려면 우선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러다가 막 급소 한두 방 진짜 맞으면 우리 기절하잖아요. 우선 안 맞아야 돼. 맞더라도 급소는 보호해 가면서 맞을 정도의 방어력이 있어야 돼. 어쩌다가 저쪽이 막 엎어치기를 할 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도 낙법 정도는 좀 배워가지고서 떨어져도 부상 안 당할 정도의 방어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반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도의 전투력과 맷집을 갖춘 사람 그리고 반격을 할 의지가 있고 반격할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당 지도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우리 또한 좌파들의 그 전술을 차용해서 자유우파식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것들이 어쨌든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으면 저것들이 뭐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것이 이것들이 나눠줄 수 있는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운하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이 사람들을 반 이재명 전선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재명이가 권력 잡자마자 비탄감 해주겠다. 그래서 뭐 한 110만 명인가 한 뭐 120만 명인가 한 11조인지 풀어갖고 탕감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빚 없는 사람 없잖아, 대한민국에. 여러분들도 다 조금씩 빚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 빚탕감 대상에 안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 성실하게 원리금 상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자유우파니까. 그러니까 빚탕감 120만 명이 받는다 그러면 탕감 못 받는 5천만 명이 이 문제 관련해서 서운한 거야. 꼭 내가 못 받아서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들에 대한 이 의구심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런 것들을 잘 엮어내면 5천만 명이 반대하는 이재명 개딸 권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무한대로 쌓아놓고 모든 국민 5천만 국민들한테 전부 막 이득씩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정권은 없거든. 아무리 포퓰리즘 정권이라도 그런 정권은 세상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못했어. 그럼 어차피 나눠준다 그러면 지것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민노총한테 나눠주고, 민노총이 뭐 청구서 내라고 그러니까 민노총한테 나눠주고, 뭐 전농 같은 농민단체에다가 나눠주고, 그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눠주는 걸 저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나눠줘도 못 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속으로 왜 나는 빠졌냐, 저렇게 막 써서 되냐, 저게 다 내 돈인데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반 이재명 전선으로 이렇게 세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다수파가 되는 거예요. 통일전선 전술을 아주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게 워낙 수백 년간에 걸쳐서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걸 저 공산당 종북주사파들은 맨날 써먹는데 우리는 맨날 당하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파가 그거를 다시 대갚아주면 되지 않냐. 그럴 수 있는 소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환경과 소재를 잘 이용해서 우리 자유파의 무너진 투쟁 의식, 사실 이게 연거푸 막 대통령 탄핵당하고 뭐 선거 때마다 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해봤자 또 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다들 이런 일종의 패배의식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이것들을 빨리 떨쳐내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뺏겼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12척의 배가 있다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이러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 종북주사파는 권력 갖고 싸우지만 우리는 다수의 국민을 결집해서 머릿수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유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비로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고 트라우마를 털어버리고 전선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 전술에 대한
제시 없이 무작정 지금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라고 그냥 윤리 선생님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어디 그게 제대로 자유파가 다시 일어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구사할 수 있는 지도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사할 수 있는 지도부. 저는 여러분들이 책임당원이거나 또는 이게 당원 80% 국민 여론 20%니까 여러분들 중에 책임당원인 분들은 투표권이 있을 거고, 당원이 아닌 분들 중에도 혹시 국민 20%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누구를 뽑을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온 정치인 개개인에 대한 이미지 가지고서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김문수가 됐건 누가 됐건, 또는 최근에 김문수보다 더 그냥 떠들썩한 게 전환길인데, 전환길이 됐건 누구든 좋은데 누군가를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택할 때는 제가 제시한 6가지 조건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6가지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실한 자유파 이념적 정체성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반 이재명 투쟁을 할 수 있어야 돼. 셋째는 저 종북주사파에 의해서 끌려내려와서 거의 인격살인 당하면서 끌려내려와서 감옥에 갔다 왔거나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출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어야 돼. 넷째는 이 박근혜 대통령 죽이고 윤석열 대통령 죽인 배신자들을 척결할 수 있어야 돼. 당에서 쫓아낼 수 있어야 돼. 다섯 번째는 국민의힘 혼자 갖고는 죽었다 깨나도 저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못 이기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윤석열 탄핵 때,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저 종북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자유우파, 태극기 애국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해요. 여섯 번째는 맨날 싸우면 이기는데 선거에서 져. 그러면 이게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뿐만 아니라 뭔가 서버 조작을 비롯한 심각한 부정선거 진행됐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6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출마 선언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할 건데, 하면 그 사람들 중에는 아예 6개 중에 하나도 해당 안 되는 자들도 있어. 그런 자들이 있어요. 안철수가 이 6개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돼요? 한동훈이가 출마할지 말지 모르는데 출마하면 이 한동훈이가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됩니까?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반면에 한 6가지 중에 한 2개는 충족이 되는데 한 서너 가지는 좀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2가지는 충족이 되는 것 같은데 한 4가지는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보다 4가지는 확실하게 충족이 돼. 한 2개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4가지 충족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6가지 다 충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최선이지. 무조건 그 사람 뽑아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6가지 충족한 사람은 고박사밖에 없으니까 고박사가 나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고성국 TV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소 키우는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빼고 이 6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 찾고, 없으면 그 중에 5가지, 그 중에 4가지, 그 중에 3가지, 진짜 다 없어. 그럼 그 중에 2가지, 1가지라도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그때는 우리가 당 포기하고 신당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당 창당, 언제든지 신당 창당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신당 창당이라는 대안을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지 못하면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 중에서 어쩔 수 없지 않냐, 그 중에 그래도 이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또 쉽게 죽는 거야. 또 쉽게 지는 거라고. 제가 드릴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제 말씀 쭉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이 있나 하는 안 떠올라요. 일단은 고 박사님 아니고, 제 생각엔 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남자든 여자든 한 50대 초중반 그렇게 좀 바뀌어야지 날밤 새고 치고 박더라도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통일전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의도 맞고 맨날 디펜스만 하다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를 하려면 결국 그 매스컴 역할, 다시 말해서 확장성이 있는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급 두뇌들이 어딘가서 커서 어떤 지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게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오히려 준비하고
하면서 말씀 주신 신당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첩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뭐 질문 같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들으면서 소감이 그렇게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지 오히려 의도 맞았던 세월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 말씀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릴게요. 지난 한 20년 사이에 미디어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과 지금을 그냥 딱 비교하면 20년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조중동을 봤어요. 대통령도 조중동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중동 보면서 하루 시작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유튜브로 시작을 해요. 신문이든 지상파 종편이든 라디오든 유튜브든 이게 뭔가 방송과 뉴스를 계속 생산하려면 재생산이 가능한 그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물적 기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론의 물적 기반은 광고입니다. 광고료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KBS 1TV만 유일하게 예외죠. 그건 우리가 시청료, 세금 같은 시청료를 갖고 해주는 건데 그거 빼놓으면 모든 언론은 다 광고료를 가지고 돈을 벌어서 월급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료를 보면 광고료는 광고주가 돈을 내고 우리 상품은 광고해 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주는 같은 돈으로 어디에다가 광고를 하는 거가 광고 효과가 제일 클까를 생각하면서 주게 되잖아요. 이 광고 효과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구매력 있는 시청자, 청취자, 독자가 어느 매체를 많이 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조중동 저것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신문이 제일 부수가 많다. 그거 가지고서 광고 단가가 정해지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그들끼리 싸워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어떤 혁명적 변화가 있었냐? 지상파, 그러니까 KBS, MBC, SBS 이게 지상파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종편, 뭐 채널A, 뭐 TV조선, 뭐 MBN 같은 거 있잖아요. JTBC 종편. 그 다음에 수많은 수십 개의 라디오. 그 다음에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 그 다음에 무슨 이런 잡지, 신동아, 월간조선 이런 잡지. 전부 다 합친 광고의 물량이 유튜브 광고 물량보다 적습니다. 이건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우리 좀 세게 봐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든 현대든 어쨌든 광고를 해서 자기네 상품을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광고주들의 선택이에요. 시장에서의 선택이야. 유튜브에 광고를 하면 차가 더 잘 나가. 유튜브에 광고를 하면 냉장고가 더 잘 팔려. 그런데 유튜브 광고는 더 싸. 그럼 누가 비싼 돈 내고 광고 효과도 떨어지는 지상파나 종편이나 조중동에 광고를 주냐고요. 광고 시장은 이미 절반 이상이 유튜브로 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튜브의 영향력이 나머지 기성 언론들 전부 합친 것 이상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여러분들도 허접한 저런 무슨 지상파 종편 조중동의 뉴스 안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기사 내용이 거기 없으니까. 이를테면 서울역에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금요일날 밤에 모였어요. 근데 어느 기성 언론도 이걸 보도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데. 근데 유일하게 자유파 유튜브는 그거를 생방송을 해주거든. 그리고 막 고성국 TV 같은 데서는 아침 방송에 영상을 25분짜리 영상을 그 집회 영상만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걸 보겠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 매체의 영향력이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저쪽도 정부주사파 저것들이 처음에는 유튜브의 힘이 이렇게 클 거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문재인 때까지만 해도.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 차근차근 언론을 장악했는데 지상파 장악하고 종편 장악하고 조중동 협박해서 무릎 꿇히고 막 이렇게 다 했어요. 했는데 유튜브가 그 정도 셀 줄은 모르고 유튜브를 이것들이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당장 문재인 때 전부 제가 나가던 종편 프로그램 없어져, 라디오 같은데 제 프로그램 없어져, 뭐 곧잘 부르는 지상파에서 저를 패널로 안 불러? 그러니까 제가 뭔가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 마침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거거든. 8년 전에. 근데 이것들 다 합친 것보다 큰 거야. 제가 시작할 때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 좌파 것들이 야, 저게 유튜브가 지것들이 장악한 기성 족벌 언론 전체보다도 더 세다고 하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유튜브까지 장악하려고 막 온갖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저보다 늦게 시작한 김어준이 같은 게 저보다 구독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왜 이런 거냐? 좌파들은 아까 통일전선 전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과 그다음에 좌파 유튜브들, 그다음에 좌파의 뭐 대권주자, 대통령 하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같은 것들의 지지자들, 대깨문이나 개딸들, 그다음에 이 좌파 언론들이 있어요. 뭐 한겨레 경향을 비롯해서 있잖아요. JTBC니 뭐니 이런 것들. 이것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 그래서 좌파 유튜브에서 한마디 하면 이걸 언론에서 마치 그럴듯하게 기사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거를 좌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기 발언으로 또 하면 이게 또 다른 이 매체들이 이걸 일제히 또 방송을 해줘서 이게 점점점 순환되면서 확대 증폭되도록 하는 자기네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구독자가 훨씬 많은 이런 그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쪽을 보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잖아. 우리도 국민의힘이 있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있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한 몸이 돼서 움직이면 되잖아. 우리는 한 몸으로 움직이고 싶지. 근데 저 국민의힘 저것들이 우파 유튜브를 다 극우 유튜브라고 지것들이 먼저 막 손사래를 흔들면서 못 오게 하잖아요. 대선 지금 이 우파 유튜브 때문에 졌다. 극우 유튜브 때문에 졌다. 총선도 극우 유튜브 때문에 졌다. 그리고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세이브 세력들 이것 다 극우 세력이라고 막 매도하면서 정광훈으로 당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잖아요. 심지어 전환길이도 극우라고 쫓아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장에 모이는 자유우파 세력을 전부 극우로 매도해서 쫓아내고 자유우파 유튜브를 전부 극우 유튜브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저쪽은 확대 증폭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고 우리는 자해적 구도가 악순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좌파 것들은 그게 지상파건 종편이건 뭐 또는 좌파 유튜브 간에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 자기들이 주입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그게 가짜뉴스가 됐건 괴담이 됐건 이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 좌파 쪽으로 완전히 그 끌려 들어가 있는 그 대깨문이나 개딸이나 이것들한테는 확증 편향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하지만 실제로 광장에 나오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저것들이 엄청 센 것 같지만 우리가 탄핵 저지 투쟁하면서 여러 번 맞짱을 떠봤잖아. 우리가 광화문에 100만이 모이는데 저것들이 집회한다 그러면서 그 광화문 동십자각 쪽에서 모이는데 이게 10만도 안 되잖아. 심지어는 광주에서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했는데 우리 자유우파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한 5만 오면은 저것들도 자기네 본고지니까 자기들도 총동원해서 여기서는 지면 안 된다고 하고 모아봤자 절반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맞짱을 여러 번 떠봤는데 자유파한테 저 종북주수파 개딸들이 게임이 안 돼요. 또 뭐 구독자 숫자나 뭐 이런 거는 저것들이 이 메커니즘 때문에 훨씬 많지만 실제로 우리 자유파는 진실을 전하고 다들 죽을 각오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저것들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걸 잘 결합만 하면 저것들을 압도할 수 있어요. 잘 결합만 하면. 그러니까 이걸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당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이런 일들을 하는 실무, 뭐 당 홍보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백 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도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되면은 다시 배척하고, 잘 나가다가도 당대표가 한동훈이가 되면 또 배척하고,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 조건의 5번째로 말씀드린 게 광장 세력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도부. 여기에는 태극기 애국 세력뿐만 아니라 자유파 유튜브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유파 유튜브가 광장 투쟁을 통해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유파 유튜브 좌파 저것들은 KBS건 JTBC건 뭐 어디건 간에 좌파 것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단어도 똑같아. 그게 어디선가 지휘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중구난방이거든. 같은 우파라 그러는데 어떤 유튜브는 김문수 밖에 없다 그러고, 어떤 유튜브는 김문수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유튜브는 장동혁이 돼야 된다 그러고, 어떤 유튜브는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전환길이를 둘러싸고도 막 찬반이 갈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파 국민들이 유튜브만 믿는데 이 유튜브끼리도 서로 입장이 달라서 혼란스럽다. 좀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면 안 되겠냐 이런 건데 이게 두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저 종북 개딸들처럼 자기 영혼을 집에다가 놔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좌파가 아니거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주 개성이 강한 또 자기 실존적 결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예. 아니 여러분들도 뭐 가자 그런다고 갑니까? 어느 날 나라도 안 나가면 나라 망하겠다 해서 광화문에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자유파의 그 속성이 그래. 다 개인의 어떤 결단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유튜브들이 더 해요. 그런 점에서는 오죽하면 유튜브를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의 차이인데 엇갈리면은 이걸 하나로 만들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큰 방향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는 큰 방향이 같으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개성이 강하지만 윤석열 지키자고 하는 탄핵 저지 투쟁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함께 한 거 아니에요. 광화문 집회건 한남동 집회건 세이버 코리아 집회에 수백 명의 자유파 유튜브들이 현장 중계도 하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니까 모아놓고 얘기시켜보면. 그런데 투쟁 속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양함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결국 투쟁밖에 없어요. 어떤 투쟁이냐? 반 이재명 투쟁, 이재명 타도 투쟁. 이 이재명 타도 투쟁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내부의 차이는 별것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된 다음에 투쟁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 우파는 투쟁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게 우리 우파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더욱이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쟁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시 강조드릴게요. 질문은 짧았는데 답변이 길었습니다. 말씀드린 거에서 박사님이 이제 싸움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조직을 보면은 무사람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부에서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참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떤 그 리더자가 일단 조직을 좀 단결화시켜가지고 싸울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누군가. 네, 진짜 아까 박사님도 고민 중에 뭐 누구다 얘기를 드리지만은 참 저희도 이제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가 싸우겠냐. 아까 앞에서 계신 분이 50대 참 젊은 분들이 나와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단결은 저는 단결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그 싸움은 하부.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전부 다 뒤돌아보면은 다 내어 잘랐다고 다 뒤돌아서는 아주 한심하고 안타까운 게 진짜 저희로서는 굉장히 참 그게 보기가 좀 꼴불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싸움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도 싸움터예요. 저쪽이 압도적인 다수로 그냥 맨날 밀어붙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국민의힘 107명의 국회의원들을 그 종북주타파에 맞서서 정치투쟁, 의회투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에 한 20년, 30년 일을 한 당직자들이에요. 어떤 국회의원들은요,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4년을 보내고 배지 달고 4년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도 통로에 어디가 있는지, 본회의장 가려면 어느 문을 닫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 이런 걸 빠삭하게 아는 당직자들이 있어요. 한 30년, 40년 당에서 일한 사람들. 또 국회에서 보좌관만 한 20년, 30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거 진짜 전문가들이거든요. 이 전문가들은 누구 말을 듣냐? 당대표가 싸워! 그러면 싸움 모드로 딱 바뀌어. 당대표가 야 웬만하면은 몸싸움 하지 말고 그냥 상징적으로 반대만 하다가 그냥 나와. 이러면 딱 거기에 맞춰서 딱 시나리오를 짜준다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싸움은 실제로 이 선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이 다 싸울 수 있어. 그리고 저 좌파 보좌관들보다 훨씬 더 월등해, 그 실력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싸워라고 방향성을 주고 버튼을 누를 자가 당대표거든. 그리고 원내대표거든. 둘 중에 더 누가 세냐 그러면 당대표가 세잖아요. 싸워하면 또 그 방향으로 정렬해 그러면 바로 모두가 바뀌어서 어쨌든 투쟁 기획들이 나오거든. 이걸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쟁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 싸울 줄 아는 당대표,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가 들었으면 아무리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107석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중하위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은 야 이제부터 투쟁이다 그러면 모두가 그 다음날 딱 바뀌어 있어. 그리고 투쟁 계획 1, 2, 3, 4, 5가 쫙 나와 있다고. 그래서 당대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쟁할 줄 아는 당대표, 투쟁할 각오가 되어 있는 당대표.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당대표가 이 국회의원 107명 모아놓고 그리고 당직자들 쫙 모아놓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나는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과 투쟁하다가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다. 감옥 갈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 투쟁이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알아서 싸우게 돼 있어. 그렇죠? 그 지도부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이렇게 참 편안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 국회의원 보좌관 20년 하면서 싸움이란 사람은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고성범한테 야 지금부터 투쟁이다. 투쟁 계획 내 그러면은 하룻밤 사이에 투쟁 계획 5개 6개가 나와. 예? 그러니까 핵심은 지도자. 버튼을 누릴 수 있는 당대표다 이거.